헝클어진 몰골로 재판장에 끌려온 한 남성. 모든 걸 체념한 듯 허공을 바라보는 그. 판사는 그를 한심한 듯 쳐다보며 마지막 말을 뱉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누명을 쓴 것이라면 그의 심정은 얼마나 참담할까요? 실제로 한국의 무고죄 발생 건수는 2022년 4,976건을 기록했으며 지난 10년간 무죄율은 1심 1% 미만, 2심은 2%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에 비하면 적은 수치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누명을 쓰게 된 사람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죠. 오늘은 이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영화 마더의 모티브가 되기도 한 이 사건은 1992년 서울의 한 여관에서 김순경과 함께 투숙하던 그의 연인 이모양이 사망하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김순경은 사건 당일 연인이던 이모양과 여관에 함께 머무르다가 아침 7시경 근무를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후 그는 이모양을 깨우기 위해 오전 10시경 다시 여관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그가 마주친 건 싸늘하게 식어버린 주검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하지만 그 후 예상치 못한 부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김순경의 증언과는 달리 사망 시간이 새벽 3시에서 5시로 추정되었던 겁니다. 그 시간은 김순경이 애인과 함께 있던 시간이었죠. 이에 경찰은 즉시 그를 용의자로 몰아세웠고 사흘 동안 잠을 3시간밖에 재우지 않으면서 협박과 회유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결국 버티다 못해 범행을 본인이 저질렀다고 말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서울시경 강력계로 넘어간 그는 다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의 수갑을 뒤로 채운 뒤 나흘 동안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이어갔고 그 결과 그는 다시 허위 자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검찰 또한 그가 처음에 그녀를 스스로 사망한 것으로 신고한 뒤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다며 기소를 했죠. 하지만 그가 그렇게 신고한 것은 그저 자신이 용의자로 의심받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사건 현장에서 나온 물증이 그를 범인으로 특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요. 여관에서는 다른 남자의 체액이 묻은 휴지와 다른 사람의 발자국이 나왔기 때문이죠. 또한 피해자의 지갑에서 수표가 사라졌지만 경찰은 수표 사용처를 추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순경은 1심, 2심 모두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애인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는데요. 그렇게 절망적인 심정으로 옥살이를 하던 중 1993년 11월 어느 날 그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강도짓으로 경찰에 붙잡힌 서모군이 취조 도중 김순경 사건의 진짜 범인이 자신이었음을 밝혔다는 겁니다. 서모군은 부검 결과와는 다른 오전 7시경 김순경이 밖으로 나온 직후 방에 침입해 범죄를 저지른 뒤 지갑에서 돈을 빼앗아 달아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의 수표는 서모군이 사용했으며 범인만이 알 수 있는 사건 현장에 대한 진술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김순경을 용의자로 몰아넣은 결정적 단서인 사망 추정 시간은 경찰의 보고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검시 보고서에 불과했죠.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자 김순경은 드디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그를 모함한 검사와 경찰관 등 12명을 고소했는데요. 그 결과 무혐의 처분이 김 검사를 빼고는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 검사는 김순경의 진술에 모순이 있고 현금으로 교환된 피해자의 수표에 김순경 이름이 적혀있지 않았으며 현장에서 다른 사람의 체액이 나왔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수사해달라는 김순경의 애원을 무시했었는데요. 하지만 김 검사의 이러한 행동은 모두 직무상의 위법에 이르지는 않다며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죠. 출소 후 그는 94년 5월에 파출소에 복직해 근무를 하면서 감옥에서 만난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20개가 넘는 탄원서를 써주다가 97년에 퇴직했습니다. 김순경은 이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다행히 1999년 1억 8천만 원대의 배상을 확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는 자신을 외면했던 검사의 눈빛을 떠올리며 악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7번 방이 선물이란 영화의 모티브가 된 춘천 조작 피해 사건은 1972년 강원도 춘천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마을에서는 하의가 다 벗겨진 시신이 발견되었는데요. 범인은 피해자가 제 뜻대로 되지 않자 목숨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신은 동네 파출소장의 딸인 윤소미 양으로 밝혀졌죠.
시신 근처에는 연필 한 자루와 빗, 음모가 발견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당시는 DNA 기술이 부족해 범인을 찾는 데는 도움이 별로 되질 않았습니다. 게다가 사건 당일에는 비가 내렸기 때문에 지문 또한 지워진 상태였죠. 하지만 경찰은 이 상황에서 마을의 만화방 주인이던 정원섭 씨를 연행해 갔습니다. 당시 소미양이 바지주머니에서 TV 시청표가 발견되었고 만화가게에서 TV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소미양은 사건 당일 만화를 보러 간다며 외출을 했던 터라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정원섭 씨가 연행된 지 3일째 되던 날 임신 중이던 그의 아내는 의지할 남편도 없이 힘겹게 출산을 했는데요. 다행히 며칠 후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자 경찰은 정원섭 씨를 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집으로 돌아온 지 3일 뒤 경찰은 갑자기 그를 다시 연행해 갔는데요. 그를 알던 사람들이 증언을 했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옆집 아줌마. 그녀는 정원섭 씨의 아내가 출산하던 당시 집안일을 도왔는데 그때 그의 속옷에서 핏자국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만화가게 종업원. 그녀는 자신이 잃어버린 빗을 그가 사용하는 것을 보았고 그것이 현장에서 발견된 빗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증인은 다름 아닌 10살짜리 그의 아들이었는데요. 아이는 현장에서 발견된 연필은 자신의 것이며 아버지가 장부를 적을 때 가끔씩 사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는 결국 자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밤 8시 50분경 아들에게 가게를 맡기고 음주를 한 뒤 가게로 돌아오던 길에 피해자를 만나 으슥한 논둑으로 유인해 범하려 하였지만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아들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는 반응이었는데요. 범행 30분 뒤 아버지는 기분 좋게 취해 가게로 돌아와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자신을 예뻐해 주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의 자백 이후 마치 그가 가해자임을 뒷받침해주는 듯 만화가게의 10대 여종업원들이 그에게 지속적인 범죄를 당했다며 줄지어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그의 가족들까지 가혹하게 괴롭혔고 결국 모두 뿔뿔이 흩어져 친척집에 얹혀 살거나 한자촌에서 살며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정원섭 씨는 1심에서 갑자기 범행 사실을 모두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죠. 그는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음에도 교도소 수감 내내 잦은 폭력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1973년 정권에 맞선 소심 판결로 매우 유명했던 부장판사 출신 이범렬 변호사가 그를 도와주러 나섰습니다. 든든한 아군이 생기자 그는 그간 당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는데요. 알고 보니 두 번째 연행 이후 경찰들은 그에게 비행기 태우기와 거꾸로 매달아 고춘물 붓기 등 부당한 압박을 가했고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그는 결국 거짓 자백을 했던 겁니다. 이를 모두 전해들은 변호사는 즉시 수사 기록을 살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상한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시신 발견 당일 작성된 현장 지도에서 이미 정원섭 씨를 피의자라고 적시했고 아직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수사 첫날 문건에는 이미 결과가 나온 걸로 적혀 있었습니다. 만화가게 여종업원들이 범죄의 피해 증언 또한 강압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도 의아한 점이었습니다. 또한 내무부 장관 김현옥이 경찰에 열흘 시한부 검거령을 내리며 범인을 찾지 못할 경우 문책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정원섭 씨는 이 마지막 데드라인에 검거되었고 해당 수사관들은 사건이 끝나기도 전에 1계급 특징과 장관 표창까지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이범렬 변호사는 이 증거들을 모두 모아 법원에 제출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증거조사는 적법했다며 2심 또한 무기징역을 내렸습니다. 선고 이후 정원섭 씨는 좌절하지 않고 전략을 달리했습니다. 모범수가 되어 최대한 빨리 풀려난 뒤 밖으로 나가 무죄를 밝혀야겠다고 생각하며 버텼죠. 그래서 그는 굳은 일에도 솔선수범하였고 검정고시반의 교사까지 맡으며 수감자들을 교육시키는 등 모범수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의 노력이 하늘에 닿았는지 결국 그는 15년 만에 성탄절 특사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깥에서의 삶도 녹록지 않았는데요. 떨어져 산 지 오래인 아이들은 아빠를 알아보지 못했을 뿐더러 취직 자리를 구하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였죠. 그래서 그는 혼자 시골로 내려가 살아야만 했습니다. 특사로 풀려난 지 9년 뒤
그를 맡아 변호하던 이범렬 변호사는 암투병 중 건강이 악화되자 그간 간직해온 수사 기록과 재판 기록들을 그에게 모두 넘겨주며 재심을 보라고 권했죠. 1999년에는 정원섭 씨의 재심을 돕겠다는 변호사들이 다시 등장했는데요. 다시 한번 사건을 파헤치자 범죄를 당했다며 고소했던 소녀들이 사실은 경찰의 감금과 협박에 의해 거짓 증언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연필 또한 경찰이 정원섭 씨 아들이 필동에서 꺼내 바꿔치기 한 것이 밝혀졌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재심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2005년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출범되자 이를 통해 다시 한번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1월 28일 36년 만에 그의 무죄가 밝혀졌죠. 하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의 부모는 기쁜 소식을 듣기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고 강압 수사를 했던 경찰들은 혐의를 끝까지 부인해 처벌받지도 않았습니다. 공소시효 또한 지나가 버렸죠. 형사 보상금 또한 그동안 쌓인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그는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1심에서는 26억 배상 판결이 나왔지만 항소심에서는 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그는 2심을 진행했는데요. 하지만 어이없게도 재판부는 그 기간에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3년에서 6개월로 축소했고 이에 그의 소명시효는 10일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끝내 한 푼의 배상도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그 충격 때문인지 2심 판결 이후 그는 뇌출혈로 쓰러져 치매에 걸린 뒤 건강이 악화되어 결국 세상과 작별 인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영화 소년들이 모티브가 된 삼례 나라 슈퍼 강도치사 사건은 1999년 전라북도 완주군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99년 2월 6일 새벽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이 나라 슈퍼에서 3인조 강도가 급습하여 박 씨와 아내 최 씨, 장모 유할머니를 테이프로 결박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이때 77세의 고령의 나이였던 할머니는 질식사에 이르고 말았는데요. 이에 경찰은 사건 발생 9일 만에 인근에 살고 있던 청년 3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곧 범행 사실을 자백했고 최종 3년에서 6년형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죠. 하지만 그로부터 17년여의 세월이 흐른 뒤 손가락질 받던 3인조는 재심을 신청했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알고 보니 사건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강압적인 폭행으로 인해 범인이 아님에도 거짓 자백을 했던 겁니다. 또한 1999년 11월 부산지검이 제보를 받아 용의자 3명을 검거하고 자백을 받은 후 전주지검으로 넘겼으나 전주지검은 이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까지 했죠. 이로 인해 부실수사 논란이 있었으나 전부 묵살되었고 억울하게 붙잡힌 청년들의 희망에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박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청년들의 억울함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요. 당시 전주교도소 천주교 교화위원으로 일하던 박영희 씨였습니다. 1999년 여름 박영희 씨는 수감자들을 상담하던 중 3인조 중 한 명인 임 씨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임 씨는 그녀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당시 담당 검사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그녀는 동료 교화위원과 함께 처음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서를 찾았는데요. 하지만 서에서는 사건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죠. 이에 그녀는 수소문 끝에 유족 중 한 명과 연락이 닿을 수 있었고 유족에게 임 씨의 목소리를 진범과 비교해보도록 6개월간 설득한 결과 진범의 목소리는 과거 부산지검에서 붙잡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용의자의 목소리로 밝혀졌습니다. 사건의 윤곽이 다시 잡히기 시작하자 그녀는 수감자의 가족들을 찾아갔는데요. 하지만 그들 모두 형편이 어려워 재심 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그녀는 당시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에게 진실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검사 측은 서울에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추천해주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서울에서 여러 인권단체와 언론사 등을 찾아가며 이 사건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그러던 중 부산지검을 통해 민변 소속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심을 청구해볼 수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재심은 기각되었고 이후 2001년에 항고를 했으나 또다시 기각당해야만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3명의 청년들은 사회에 나왔지만
사람들은 그들에게 차가운 시선을 내던질 뿐이었고 취직하기도 매우 어려워 청춘을 암흑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들을 또다시 암흑에서 꺼내준 귀인이 있었으니 바로 박준영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무고한 사람들을 위해 재심을 도와주다가 파산하기까지 한 인권 변호사로 유명한데요. 그는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 8차 화성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도 한 실력 있는 변호사였죠. 2015년 그는 이 사건이 재심을 신청했는데요. 특히 재심 재판에서 피해자의 사위 박 씨가 촬영한 영상이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당시 영상에는 경찰이 3인조를 폭행하며 현장 검증을 강요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2016년 1월 말에는 자신이 이 사건이 진범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등장했죠. 그는 과거 부산지검에서 체포되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3인조 중 한 명이었는데요. 그는 유족에게 사죄하고 자신 대신 누명을 쓴 피해자들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물론 진범 3인조 중 나머지 한 명은 자신이 죄를 부인하고 또 다른 한 명은 2015년에 이미 스스로 생을 마감했지만 그래도 한 명이라도 힘을 보태주니 사건의 진상을 다시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2016년 10월 28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 판결에서 3명은 마침내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고 검찰에서도 곧장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죠. 무죄가 선고되자 박준영 변호사는 당시 사건 담당 판사를 거세게 비판했는데요. 그 결과 피해자들은 국회로 초청되어 사과를 받을 수 있었고 또한 재발 방지 및 피해 배상을 위한 법안을 약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3인은 각각 3억에서 4억의 형사보상금만을 받았으며 2018년 진상조사에서는 검사의 책임이 없다는 결론까지 내려졌죠. 가만히 있기엔 너무나 억울했던 피해자들은 국가와 당시 사건 담당 검사였던 최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 1심, 2심 모두 승소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15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죠. 이에 최 변호사는 2018년에 자신에게 명예훼손 피해를 입혔다며 피해자들에게 맞고소를 자행했는데요. 하지만 2022년에는 자신이 죄를 깨달았는지 피해자와 가족들을 찾아가 허리 숙여 사죄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거듭된 사과의 그를 용서하며 이틀 후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을 취하해 주었죠.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되기도 한 약촌 오거리 사건은 2000년 8월 10일 전라북도 익산시의 약촌 오거리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사건 당일 새벽 2시 택시기사 유 씨는 동료에게 다급한 무전을 쳤는데요. 그는 발견 직후 병원에 신속히 옮겨졌으나 흉기에 12차례나 당해 과다출혈로 그날 새벽 숨을 거두었죠. 그나마 다행인 점은 도주범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다는 건데요. 그 목격자는 바로 당시 다방에서 배달일을 하던 최군이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진술을 통해 범인 몽타주까지 확보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로부터 3일 뒤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이 목격자인 최군을 체포한 것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최군이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경찰은 최군이 범행 일체를 스스로 자백했다고 발표를 했고 최군 또한 2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10년형을 선고받고 소년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03년 최군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바로 군산경찰서에서 제보를 받고 김모 씨 등 2명을 진범으로 검거했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김 씨의 진술 또한 최군의 진술보다 훨씬 진범에 가까웠죠.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검찰은 김 씨에 대한 수사를 반대했고 서둘러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결국 최군은 어떠한 이변 없이 2010년에 만기 출소를 했고 고인이 된 택시기사의 공제조합 보험금 1억 원을 갚느라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죠. 그 후 그는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요. 결국 그는 2016년 11월 16년 만에 무죄로 확정받아 국가로부터 13억 원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 씨는 또한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과 검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했는데요. 결과가 이렇게 되자 그제서야 그들은 앞다퉈 최 씨에게 사과를 했고 그는 결국 소송을 취하해줬습니다. 한편 최 씨가 무죄를 받자 검찰은 4시간 만에 경기도 용인에서 진범 김 씨를 체포했죠. 사건 이후 이름을 바꾼 진범 김 씨는 당시 진술은 단지 부모의 관심을 받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라고 주장을 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부검 결과와 목격자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영화 살인의 추억의 모티브가 된 이춘재 사건은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이춘재가 경기 화성과 충북 청주에서 14건의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그중 한 사건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된 이가 있었으니 바로 윤성여 씨였습니다. 1988년 9월 16일 박모양이 자신의 방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되면서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는 연쇄 사건으로 인해 모두가 불안에 떨던 시기였는데 또다시 8차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들은 초조해진 상태였죠. 그러던 89년 7월 어느 날 저녁 윤성여 씨 집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당시 경찰은 그를 체포한 뒤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며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그들은 그가 어릴 적 고열을 앓은 후 겪은 소아마비를 이용해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게다가 그들은 윤성여 씨에게 가혹행위를 하며 3, 4일간 잠도 재우지 않았는데요. 이 상태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시키는 대로 쓰도록 강요하고 지장도 강제로 찍게 했죠. 또한 증거로 쓰인 감정서 역시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윤성여 씨를 구출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도박에 빠져 큰 빚을 진 뒤 자취를 감췄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셔서 윤 씨를 포함한 4남매 모두 뿔뿔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결국 그는 89년 10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교도소에서의 생활은 몸이 불편한 그에게 냉혹했는데요. 다른 죄수들이 그를 보고 장애인이라며 시비를 자주 걸어 싸움이 잦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누명을 쓴 사건이 아동과 관련한 사건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럼에도 그는 굴하지 않고 교도소 생활 내내 본인의 무죄를 말하며 모범수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고 결국 결실을 맺었는데요. 2009년 8월 그가 20년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모범수로서 출소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출소 뒤에도 그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범죄자로 낙인 찍힌 탓에 주눅든 채 살아야만 했죠. 그로부터 11년 뒤 그에게 뜻밖의 희소식이 들려오는데요. 바로 DNA 대조로 진범이 잡혔다는 겁니다. 게다가 운명이 장난이었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 이춘재는 윤 씨와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의 형이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죠. 처제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이춘재는 한 달 뒤인 10월 1일 30여 년 만에 자신이 화성 사건의 진범임을 자백했죠. 이에 윤 씨는 사건 발생 31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8억대의 배상 판결을 받았으며 위자료는 40억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의 부친과 형제자매에 대한 국가배상도 선고했는데요. 고인이 된 부친에 대해서는 2억 원을, 형제자매 2명에 대해서는 각 5천만 원을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에게 강압수사를 했던 경찰관에게도 벌이 내려졌는데요. 하지만 고작 특진 취소 수준이었고 연금 회수 등이 실질적인 불이익은 발생되지 않았죠. 윤성여 씨는 현재 29년 된 소형 아파트에 살며 검소한 삶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동시에 그는 등대장학회 이사로서 다른 재심 사건 피해자들과 함께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도우며 사회의 온기를 전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법조계는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이들은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억울한 누명을 쓴 채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를 단순히 개인의 불행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